예, 한 주 잘 보냈습니까? 자, 기본서는 26페이지를 펴시고요. 예,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란 게 있어요. 예, 법률 사실을 요소 원인자로 하여 법률 요건이 성립하고 법률 요건을 원인으로 법률 효과란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 법률 효과를 달리 권리 변동이라고 말합니다. 권리의 변동이란 권리가 발생하고 권리가 변경되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통칭하여 권리의 변동이라 말해요. 발생은 권리의 주체 입장에서는 취득, 그리고 소멸은 권리의 주체 입장에서는 상실. 그럼 결국 권리의 변동이란 달리 권리의 덕실 변경을 말합니다. 그럼 권리 변동이란 결과, 법률 효과란 결과가 왜 생겼는가 하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법률 행위란 것이 있고 법률 행위 이외의 것, 즉 법률의 규정이 있다. 법률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률 효과란 결과, 권리 변동이란 결과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법률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법률 효과란 결과, 권리 변동이란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럼 법률 행위란 당사자가 원했기 때문에 이 법률 효과란 결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을 법률 행위라고 말합니다. 권리 변동이란 결과, 법률 효과란 결과를 당사자가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법률 사실 요소 중에 의사표시란 요소가 있어야만 법률 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률 요건 원인,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을 구별하는 기준은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란 요소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 의사표시란 요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법률 요건이 법률 규정이요. 법률 사실은 아주 복잡하고 다단하지만 의사표시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 의사표시와 법률행위 관계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고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기 때문에 다르다, 구별이 된다. 그러나 법률행위란 법률 요건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 변동이란 결과,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표시가 하나 이상 있어야만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 법률행위예요. 그 말을 법률행위란 법률 요건은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의사표시가 없이 법률행위는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고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기 때문에 구별되기 때문에 의사표시 자체가 곧 법률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특별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외에 더 있어야만 성립하는 법률행위도 있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는 가장 중심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는 가장 중심적 요소이기 때문에 의사표시에 문제가 생기면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면 법률행위도 무효가 되고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면 법률행위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법률행위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 법률행위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법률행위 해석이라 말해요.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말은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는 가장 중심적 요소가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결국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를 이해를 좀 하시면 되고 조금 이따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법률행위 요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2페이지요. 기본서는 32페이지 펴시고 요약집은 13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과정부터 계속 해왔던 내용들은 조금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예,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 요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립 요건이 있고 효력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효력 요건은 성립 요건 이후의 문제예요. 효력 요건이 성립 요건 이후의 문제란 이야기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다음에 따지는 것이 효력 요건이다. 그럼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효력을 논할 수가 없어요.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 불자 법률행위 불성립의 문제, 법률행위 부존재의 문제지 효력을 논할 수 없습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한 다음에 효력 요건을 따져 효력 요건까지 갖추고 있다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가 되기 때문에 효력 요건은 달리 유효 요건, 달리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도 말해요. 근데 법률행위는 성립했지만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은 일정한 경우는 무효가 되고 일정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인 법률행위도 법률행위는 성립한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럼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효력을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효, 무효, 취소를 언급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무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민법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 138조 무효행위 전환, 139조 무효행위 추인,
과 같은 무효에 관한 규정은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법률행위의 일반 성립 요건이요. 세 가지만 존재한다면 법률행위는 일반적으로 성립합니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요. 이 세 가지만 존재하면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는 성립하는 것인데, 법률 사실 중에 의사표시란 것이 사람의 생각, 표시, 외부로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하면 정확한 해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외부로 표시, 나타냈다 할지라도 법률 효과란 결과, 권리 변동이란 결과하고 아무 관계없는 생각을 표시한 것은 의사표시 아닙니다. 그래서 명백한 농담이나 연극 배우의 대사와 같은 것은 권리 변동이란 결과가 안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은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 중에 일정한 권리를 발생시키거나 변경시키거나 소멸시켜야지라는 생각을 외부로 표시한 것만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존재하면 일반적으로 당사자도 존재하고 목적도 존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는 가장 중심적 요소를 무엇이라 말한다? 의사표시요. 그러나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고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기 때문에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의사표시 자체가 곧 법률행위라고 말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는 가장 중심적 요소지 유일한 요소도 아닙니다. 특별한 법률행위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외에 더 있어야만 성립하는 법률행위도 있다. 우리 시험범위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만 갖고는 성립하지 않고 반드시 계약금까지 수수해야만 성립하는 이런 특별한 법률행위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자, 일반 효력 요건이요.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야만 해요. 능력이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말합니다. 권리의 주체에 관계된 사항이라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분석은 필요 없습니다. 최소한만 기억하시면 돼요.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행위 능력이 없는 자, 즉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어야만 그 법률행위가 유효할 수 있어요. 목적의 확가 적타요. 그냥 타당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목적을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어야만 그 법률행위가 유효하지, 목적을 확정할 수 없거나 목적이 불능이거나 목적이 적법하지 않거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면 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는 가장 중심적 요소가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정상적이어야만, 의사표시가 유효해야만 법률행위도 유효가 된다. 정상적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다면 의사표시가 정상적이라 의사표시가 유효하기 때문에 법률행위도 유효할 수 있지만, 비정상적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면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률행위도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이와 같은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유효가 될 수 있지만, 특별한 법률행위는 이것 외에 더 있어야만 유효가 되는 법률행위도 있어요. 법률행위를 대리한 경우, 대리행위란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 일반 효력 요건 외에 대리행위하는 자에게 대리권까지 존재해야만 유권대리이기 때문에 그 법률행위는 유효할 수 있지만,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했다면 무권대리행위는 유동적 무효가 됩니다.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인 토지를 거래, 매매계약 등을 할 때는 일반 효력 요건 외에 관할관청의 허가까지 얻어야만 유효가 되는 것이지, 아직 허가를 얻기 전 상태를 대법원 판례가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전개하고 있어요. 법률행위를 할 때는 당사자가 임의로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 기한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조건을 붙였다면 조건까지 성취돼야만, 기한을 붙였다면 기한까지 도래해야만 유효가 되는 법률행위도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특별 효력 요건이에요. 조건 기한은 효력 요건입니까? 성립 요건입니까? 효력 요건이란 걸 보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험은 민법 총칙은 법률행위를 중심으로 10문제 가량을 출제하는데, 이게 민법 총칙의 시험 범위라 그랬습니다. 민법 총칙의 시험 범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목적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법률행위 목적이란 달리 법률행위 내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 빠뜨릴 뻔했네. 예,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은 누가 입증할 것인가?
성립 요건의 존재는 유효를 주장하는 자, 효력 요건의 부존재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 예, 정확하게 다 기억할 가치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립 요건은 유효를 주장하는 자, 효력 요건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것이다. 잘 와닿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할게요. 오늘날 효부는 없죠? 예. 효부가 없다. 그 말이 효력 요건은 누가 입증하는 것이다? 무효 주장자. 그럼 자동적으로 성립 요건은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것이다. 예, 그 정도를 좀 기억하시고, 예, 목적에 관계된 사항을 지금부터 확인합니다. 먼저 목적의 확정이란 말은 판례 하나만 이해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의 논점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목적을 확정해야만 그 법률행위가 유효할 것인가? 반드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목적이 확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장차 이행기까지만 목적을 확정할 수 있다면 그 법률행위도 유효하다. 그러므로 장차 이행기까지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목적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은 정해져 있어야죠. 예. 두 번째, 가능의 반대말이 불능이에요. 이 불능의 문제는 계약법을 할 때 그때 설명드릴 거예요. 중복이기 때문에. 그럼 적법에 관계된 사항을 지금부터 확인합니다. 예, 목적의 적법입니다. 예, 법률 규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눌 수 있어요. 개념 자체를 암기할 가치는 없어요. 강행법규는 법률의 규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을 강행법규. 그러므로 강행법규는 지켜져야만 한다. 임의법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없는 규정. 그러므로 강행법규와 다른 약정을 했다면 이 약정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임의법규와 다른 약정 했을 때는 이 약정은 유효할 수 있다. 이 말을 달리 이렇게도 말합니다. 강행법규와 법률 규정과 다른 약정한 경우 법률 규정이 우선할 때 그 법률을 무엇이라 말하고? 강행법규요. 법률 규정과 다른 약정한 경우 약정이 우선할 때 그 법률 규정은 무엇이라 말한다? 임의법규요. 그런데 학자들이 곰곰이 바라보니까 강행법규를 위반했다고 무조건 무효로 보니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강행법규를 다시 둘로 나눈 거예요. 강행법규를 둘로 나눈 거예요. 강행법규를 다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단속 규정 때문에 나눈 거예요.
왜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강행법규를 위반했다고 무조건 무효로 가니까 이상한 걸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행법규를 위반해도 유효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발견해서 효력규정, 단속규정으로 나눈 거예요. 그럼 효력규정을 위반했다면 그 약정은 무엇이 되지만 단속규정을 위반해도 그 약정은 무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그럼 단속규정을 위반한 약정은 유효가 된다면 강행법규를 위반했는데도 유효가 된다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바라보고 있다고? 처벌을 하기 위한 규정으로 바라보고 있지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규정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럼 단속규정을 위반한 약정은 들키면 처벌은 받지만 그래도 사법상 효력은 무엇이다? 유효하다. 그럼 효력 규정의 가장 대표적인 예 두 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다음 주점에 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 규정은 대부분 판례가 효력 규정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인 토지는 매 거래시마다 허가를 얻어야만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그 규정을 위반한 것은 전부 무엇이 된다? 무효가 된다. 왜? 효력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럼 중간 생략 등기는 구조 자체가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후의 매수인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인 토지를 중간 생략 등기할 때는 허가를 얻어도 최초의 매도인과 최후의 매수인이 직접 매매한 것처럼 허가를 얻어요. 매 거래시마다 허가를 얻었다, 얻지 않았다. 얻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는 효력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언제나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부동산 실명법이요. 부동산 실명법이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이유는 모든 명의신탁을 금지하지는 않아요.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이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고 있기 때문에 금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그럼 부동산 실명법상의 명의신탁 금지 규정은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한 명의신탁 약정을 하면 명의신탁 약정은 전부 무효가 됩니다. 부동산 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은 단 하나도 유효가 되는 게 없어. 명의신탁 약정, 달리 말하면 명의신탁 계약이라고도 말해. 그건 언제나 무효가 된다. 그리고 단속 규정을 하나 기억하셔야 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는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대부분 판례가 단속 규정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하다 걸리면 형사처벌 당하지만 그래도 사법상 효력은 무엇이다? 유효하다를 기억하시고, 그럼 목적이 적법하다면 유효하고 적법하지 않다면 무효가 된다는 말은 법률 규정을 강행법규, 임의법규로 나누었을 때 적법해야 유효하고 적법하지 않다면 무효가 된다는 말은 적법의 법은 강행법규를 의미한다, 임의법규를 의미한다. 강행법규. 자,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에요.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관련된 민법 조문이 103조입니다. 자, 103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반사의 질서 행위요.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다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라고만 되어 있다고요.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무효를 대항할 수 있는 무효,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라면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민법 139조의 무효행위 추인은 적용하지 않아요. 139조의 무효행위 추인은 상대적 무효를 추인하는 것이지 절대적 무효는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회 질서를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전환하면 말이 안 되잖아. 무효행위 전환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이 103조가 너무너무 추상적이에요.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 무엇인지, 사회 질서가 무엇인지는 때와 장소와 사람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추상적이다. 그럼 이런 추상적 규정을 왜 두고 있는가? 최후의 보루입니다. 일반 조항이라는 표현에 초점 맞추시고 이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런 말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일반 조항이 있고 특별 조항이 있다면 무엇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특별 조항을. 이건 마지막에 적용하는 조항이에요. 왜? 법률행위 내용이 문란하거나 사회 질서를 위반했을 때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 때 모든 내용들을 그와 같은 내용들을 법률에 금지한다는 규정을 다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 법률행위 내용이 문란하거나 사회 질서를 위반한다고 금지하는 규정을 다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법 기술상. 예를 든다면 도박계약, 밀수계약, 살인청부계약, 첩계약 이런 것이 구체적 강행법 조항에 무효라는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 지금은 우리가 무효란 걸 알고 있지만 103조란 잣대를 들이대서 무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입법화하는 과정이
법률행위 내용이 문란하거나 사회질서를 위반한 경우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 때에는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은 구체적 강행법 조항에 무효라는 규정을 두거든. 구체적으로 강행법규에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이 구체적 강행법 조항이란 말이 달리 말하면 103조가 아닌 개별 규정을 말한다고. 법률행위 내용이 문란하거나 사회질서를 위반했는데 실생활에서 제법 자주 등장하는 것은 법을 만들 때 우선하여 구체적 강행법 조항에 금지한다. 해봐야 효력가 없다. 하고 무효란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고 법률행위도 법률행위도 역사와 더불어 발전 진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실생활에서 간혹 등장하거나 또는 미래에 다가올 사회질서를 위반한 그런 문란한 법률행위가 생길 여지도 있다고. 지금은 예측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런 걸 대비하여 103조를 규정한다고. 그럼 103조는 언제 적용되는 것인가? 입법기술상 법률행위 내용이 문란하거나 사회질서를 위반하였다 하여 모두를 무효라 다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률행위에 문제가 있는데도 무효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때 그때 마지막에 적용하는 것이 무엇이다? 103조예요. 이때 103조란 잣대를 들이댄다고. 그래서 103조를 적용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한다고. 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했다면 103조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이고 위반하지 않았다면 무엇이 되는 것이다? 유효가 된다. 그럼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모든 무효가 효력이 똑같지는 않아요. 구체적 강행법 조항에 따라 무효가 된 것하고 103조에 따라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것은 효력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 효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시험은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유효인지 무효인지 또는 사회질서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특히 주의할 부분은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언제나 무효라 생각하면 안 돼요. 구체적 강행법 조항에 따라 무효가 된 것은 반사회질서 행위다 아니다. 그럼 103조 자체를 적용을 안 한다고. 구체적 강행법 조항에 무효란 규정이 있다면 이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103조는 적용 자체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그럼 조금 전에 했던 것 중에 부동산 실명법 강행법 규정 효력 규정이라 그랬어요. 부동산 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은 사회질서를 위반했다 안 했다? 안 했잖아요. 부동산 실명법을 우선하여 적용했지 103조는 적용 자체를 했다 안 했다? 안 했기 때문에
그 약정은 반사회 질서행위 아니라고. 사회 질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유효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구체적 강행법 조항에 따라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고 이 무효가 무효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이 무효가 이 무효보다 훨씬 많아요. 시험에 이 무효를 자꾸 물어보기 때문에 강의할 땐 여기에 집중적으로 하니까 이게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 강행법 조항에 따라 무효가 된 것이 훨씬 더 많아. 이게 무효의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 무효의 효과가 무효의 일반적 효과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무효의 효과는 다음 시간에 할 것인데 칠판을 지우실 거거든. 이 무효가 무효의 일반적 효과입니다. 예. 그럼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모의고사 문제 풀이 좀 할게요. 문제집 갖고 오셨죠? 없는 분은 같이 보시든지 아니면 기만 쫑거 세우십시오. 예, 모두를 다 풀 시간은 없고 정답률이 너무너무 낮은 것만 보겠습니다. 실장님이 친절하게 그것만 해라고 동그라미 치주더라고요. 자, 모의고사 41번이요. 41번 정답률이 14%입니다. 왜 틀렸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했잖아요. 기억 좀 해 주십사.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철이는 상추 먹고 취하면 헤헤 웃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제유포. 그래서 다음 성질상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채무 면제 면의 동그라미요. 취하면의 면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취소의 취의 동그라미. 취하면의 취예요. 그 다음에 4번 유원의 유의 동그라미. 제유포의 유입니다. 유. 그리고 5번 소유권의 포기 포의 동그라미요. 제유포의 포예요. 그럼 2번 정여.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정여는 계약이잖아요. 이 정답률이 진짜 맞는지 모르겠네요. 14% 맞췄대. 14%. 이런 문제가 실전에 가도 있습니다. 합격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를 맞춰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쉬운 문제는 절대로 안 틀리는 것이 합격으로 가는 거예요. 쉬운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44번을 한번 볼게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옳은 것. 정답률 29%랍니다. 자, 1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 틀렸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 표시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로 한다. 근데 아무 말 없이 그냥 효력 발생 안 한다고 던져버렸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에요. 자, 2번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통정 허위 표시는 당사자 간의 무효입니다. 무효. 취소가 아니라. 자, 칠판이요. 취소할 수 있는 상태는 일단 유효한 상태예요.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해야만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취소권을 포기하면 유효가 확정이 돼. 무효와 취소는 같다 다르다. 달라요. 통정허위 표시 무효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는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경의 동그라미요. 도의 동그라미요.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경 동그라미 도의 동그라미 취소할 수 있다. 예, 답이 약간 어렵네요.
자, 일반적으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기 위해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고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어야 취소한다 라는 게 일반적인 논리지만 독특한 판례가 있어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알고 이용을 했다면 그런 판례도 있고, 그리고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니죠.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다는 말은 중과실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줄여버리면 와닿지를 않아. 경미한 과실이 있다는 말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말이다 없다는 말이다? 없다는 말이잖아요. 되겠습니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하니까 경과실이 있다는 말은 중과실이 있다는 말이다 없다는 말이다?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어. 그리고 더불어 하나 기억할 것은 판례 중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을 중으로 고쳐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 말입니다. 자, 네 번째,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죠. 그 다음 마지막,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면 그 의사표시는 도달하더라도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잖아요. 발신 후 사정 변경. 의사표시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해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시고 54번입니다. 정답률 32%예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옳은 것, 다툼 판례. 1번,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필요비 전액을 회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일체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일체의의 가로요. 그게 틀렸네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특별한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 2번이요.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하나요. 가로 점유자의 선택이요. 에 따라 지출 금액이나 전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선택에 문제가 있다면 딱 한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선택해요. 점유자가 비용 상한 청구한다는 말은 의무는 회복자가 부담해요. 선택은 회복자의 선택입니다. 그럼 우리 시험에 권리를 가진 자가 선택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135조의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에요. 대리권이 없는 녀석이 대리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징벌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할 것인지 손해배상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자는 상대방이 선택하지 무권 대리인이 선택하지 않아요. 독특해서 그 선택을 시험에 자주 물어본다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전부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선택합니다. 3번, 악의의 점유자는 자신의 잘못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신의 잘못 없이의 가로요. 그게 틀렸어요.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자의 잘못으로 점유자의 과실로 잘못이 있어야 됩니다.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에는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는데
대가 보상은 점유자에게 잘못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틀렸고, 네 번째요. 점유자의 과실 수취권의 과실이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대법원 판례가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럼 물건의 사용이익도 사용이익 체크예요. 선의 점유자가 취득할 수 있는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번이 옳네요. 5번 필요비 상한 청구의 경우 점유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필요비의 가로요.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유익비에만 적용한다는 것을 법조문에 명시하고 있어요. 전항의 경우 그렇게 돼 있다.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58번이요. 정답률 32%요. 지상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다툼 판례. 1번 경관 건물 소유 목적의 지상권을 설정하였으나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30년이다. 예, 민법 280조의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지켜져야만 해요. 예, 그러므로 기간에 정함이 없을 때에는 280조의 최단기를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석조, 석회조, 연화조와 같은 경관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최단기는 30년이죠. 예, 2번이요. 지상권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이게 어떻게 정답률이 32%인지 모르겠네. 강행 규정입니다. 예. 항상 시험 치실 때에는 침착하게 풀어야 돼요. 좀 약간 당황하시면 글이 잘 안 보여요. 절대로 예단해서도 안 되고. 3번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한 경우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의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소멸 체크, 청구 체크. 2년 이상 체크요. 지료 지급을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 지상권자의 의무 위반이죠. 예,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은 즉시 소멸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요. 지상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행사해야만 한다. 이런 식은 또 틀린 지문입니다. 지상권자는 점유를 하기 때문에 점유권도 있어요.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다섯 번째.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 지문이 구분지상권에서는 핵입니다. 토지의 상하의 범위를 정한 지상권, 구분지상권은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설정할 수 없어요. 수목은 살아 성장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상하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65번이요. 정답률 25%.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다툼 판례. 1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에 기한 가로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없다 돼 있네. 옳은 지문이네. 없다고 돼 옳은 지문. 네, 맞아요. 유치권이 성립하고 존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치권자에게는 반드시 점유권이 있어요. 그러므로 유치권을 침해당한 경우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유치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자들이 의도적으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 안 합니다.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침해당했을 때 행사하는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의 기한이다. 유치권의 기한이 아니라. 그래서 없다고 돼 있어 옳은 지문이에요.
그다음 2번이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방해 예방 청구권 동그라미 또는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선택적의 체크요. 예, 물건을 침해당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행사하는 것이 방해 예방 청구권인데 이때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것은 함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갑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을이 침탈하여 선의의 병에게 양도하고, 그럼 양수인이니까 병은 선의의 특별 성계인입니다. 다시 병이 악의의 정에게 양도한 때 갑은 정에게 점유권에 기하여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 옳은 지문입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당해야만 해요. 그런데 선의의 특별 성계인에게는 점유물 반환 청구하지 못합니다. 병이 선의의 특별 성계인이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 청구하지 못하고 그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은 전득자인 정은 악이라 할지라도 선의의 특별 성계인 병이 방패가 됐기 때문에 은폐물이 됐기 때문에 그자가 악이라도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은폐물의 법칙을 말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 네 번째, 갑 소유 건물을 을이 불법 점유하다가 이를 병에게 임대하여 병이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는 갑인데 을이 불법 점유하다가 병에게 임대하고 임차인 병이 점유하고 있답니다. 그때 건물 소유자 갑의 소유물 반환 청구 상대방은 을 및 병이다. 예, 옳은 지문입니다. 을에게도 행사할 수 있고 병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도 그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가로 직접이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아무리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양수인은 등기하지 않고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양도 계약했거든.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이 건물을 신축한 원시 취득자는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 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그럼 시간이 너무 됐기 때문에 잠시 쉬다 와서 문제 마무리하고 다음 이론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